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 6개월 차 여성이에요. 결혼은 축하를 해도 이혼을 축하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혼을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축하를 받았답니다.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지독한 인간들인지 제가 이혼 소송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다들 저를 위해 증언을 해주겠다고 달려왔지 뭐예요. 그분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지금 홀가분하게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건 인간이라고 하더니 저희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인간이라고 표현하기 싫을 정도로 사악한 것들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태어나던 무렵 저희 집은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었어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동네 유지로 살아오다가 저희 할아버지 때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저희 아빠가 가업을 물려받으면서 증조부 때보다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됐거든요. 아빠는 사업 수완도 좋았지만 엄청 부지런하시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무척 잘 챙기셨어요. 직원들 경조사도 본인이 다 챙기시고 명절에는 사비로 차량을 대절해서 직원들을 고향까지 데려다 주곤 하실 정도로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하시는 사업체에는 들어오려는 사람은 많았어도 그만두고 나가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요, 살다 보면 타인의 호의를 꼭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아빠 회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저희 아빠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성적도 그렇고 이렇다 할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어려운 형편에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감동해서 아빠가 회사에 취직시켜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분을 일구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아저씨 이름이 일구라서가 아니라 아저씨가 활동하던 조기 축구의 유니폼 등번호가 19번이라서 그렇게 불렀어요. 아빠는 아무리 바빠도 일요일마다 조기 축구는 꼭 참석하셨는데 경기가 끝나면 같은 팀 사람들을 집으로 몰고 와 점심을 드시곤 했어요. 엄마는 늘 도우미 아주머니와 20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밥을 챙겨야 했죠. 그것도 매주 일요일마다요. 하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그 일을 두고 싫은 티를 내거나 아빠한테 잔소리를 하신 적이 없었어요. 언젠간 제가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빠처럼 10분 단위로 계획을 세워 일하는 사람이 모처럼 쉬는 날인데 그것도 못 해주겠니? 몸에 안 좋은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한다는데 그걸 왜 말려? 사람은 뭐니 해도 몸을 움직여야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맑아지는 법이야. 네 아빠 때문에 일요일마다 손님상 차려대는 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난 네 아빠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술에 여자에 문제 일으키는 남자리 한둘이야. 건전하게 운동으로 스트레스 푸는 남자가 훨씬 낫지. 딱 하나 내가 열이 뻗치는 게 있다면 내가 그놈의 인간한테 일요일마다 밥을 차려 먹었다는 거야. 그것도 6년이나. 아, 찢어 죽여도 모자랄 놈. 엄마가 말하는 그놈은 바로 일구 아저씨예요. 저희 아빠 몰래 회사 경리랑 짜고 회사 돈을 빼돌린 장본인이죠. 그 아저씨는 젊은 경리랑 바람까지 나서 자기 식구들도 버린 채 회사 돈을 들고 해외로 도망을 쳤어요. 그 바람에 저희 아빠 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고요. 그래도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처럼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지는 않았지만 재산의 대부분을 잃고 남은 건 딸랑 집 한 채와
은행 예금 얼마가 전부였어요. 조부를 시작으로 자신의 청춘을 바쳐 일군 회사가 속절없이 무너지자 아빠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2년간 병상에서 지내시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빠가 병상에 계시는 동안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도 병원비로 다 들어가고 이제 정말 남은 건 집 한 채뿐이었죠. 이모들은 일단 집을 팔고 규모를 줄여 전세로 가든 현금부터 쥐고 있으라고 했어요. 앞으로 애들은 무슨 수로 키우려고 그래? 정윤이 정훈이 대학까지 보내려면 손에 돈을 쥐고 있어야 할 거 아냐.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던 네가 직장을 다닐 것도 아니고. 안 그래? 그래, 큰언니 말이 맞아. 이 집에 언니한테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지만 그래도 당장 팔고 애들 공부시킬 생각부터 하라고. 에휴, 우리 둘째 양부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엔 집도 못 남기고 다 날리게 생겼네. 마당에 있는 저 감나무도 우리 형부가 심어준 거잖아. 언니가 감 좋아한다고. 하늘도 무심하지. 어떻게 죄 지은 놈은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게 하고 그 착한 우리 형부는 50도 안 됐는데 저 세상으로 부르냐? 아, 불쌍한 우리 형부. 이모들의 설득이 이어졌지만 엄마는 끝내 이모들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엄마는 이모들과 생각이 달랐거든요. 뭐니 해도 돈 불리는 건 부동산이야. 내가 지금 땅 투기를 할 여유는 없고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건 집밖에 더 있겠어? 기다려봐. 이 동네 재개발 들어가면 우리 집값 지금의 2배, 아니 3배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때까지 재개발 소식은 들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모들은 괜한 고집 부린다고 엄마한테 한 소리를 해댔어요. 엄마는 집을 파는 대신 남는 방에 하숙을 쳤어요. 재개발 소식이 들릴 때까지 어떻게든 우리 세 식구 먹고 살 방법만 있으면 된다시면서요. 결혼하고 15년 넘게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집에 사랑까지 부리고 살던 엄마가 하숙을 한다니 다들 말리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엄마가 정말 일을 잘하시는 거예요. 음식 솜씨도 좋아서 하숙생들이 서로 들여오려고 난리였죠. 게다가 다른 집들에 비해 일단 집이 좋고 넓은 잔디 마당까지 있어서 하숙생들의 호응도 무척 좋았어요. 그 집에서 엄마는 3년 가까이 하숙을 쳤고 드디어 재개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엄마의 생각이 적중한 거죠. 저희 집을 포함한 동네 일대가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집값도 엄청 올랐어요. 그렇게 엄마는 시세의 몇 배나 되는 돈을 받고 집을 팔 수 있었죠. 저희 집이 동네에서 제일 큰 대저택인데다 중심부에 있어서 저희 집을 사지 않고는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저희 집이 노른자 땅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뒷얘기가 있어요. 저희 엄마가 뜬금없이 재개발 얘기를 꺼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아빠가 살아계시던 시절 일요일마다 저희 집에서 점심을 드셨던 조기축구의 회원 중 한 분이 부동산 관련 쪽 일을 크게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희 아빠랑 얘기를 나누시는 걸 엄마가 슬쩍 들었던 거죠. 사실 아빠가 일요일마다 사람들을 집에 끌고 온 것도 회원들을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더라고요. 역시나 쉬는 날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던 아빠 덕분에 저희 가족이 살 길이 열린 셈이에요. 그걸 모르는 이모들이랑 외삼촌은 엄마가 사업가 아내로 살면서 보고 들은 게 있어서 그런가 수완이 좋았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들을 해댔죠. 그렇게 집을 판 뒤 우리 세 식구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서울로 올라온 이유는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기 때문이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가족이 떨어져서 사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엄마가 부득불 서울행을 고집하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마음 편하게 집에서 통학을 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제 남동생이었어요. 지방에서 살다가 한창 예민한 사춘기 때 서울로 올라오게 되자 학교에 적응을 잘 못했거든요. 지방에서 왔다고 애들이 제 동생을 깐출이라고 부르며 놀리자 욱한 동생이 주먹을 휘두른 거예요. 전학 오자마자 사고를 치니 담임선생님도 좋게 보실 리 없죠. 안 좋게 찍힌 동생은 툭하면 동급생들과 싸움질을 해댔고 그러다 보니 성적은 점점 더 떨어져 대학에 갈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동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셨고 우리 형편에 넘치는 고액 가외까지 시키셨어요. 이미 공부에 마음이 떨어져 있던 동생은 한사코 마다했지만 엄마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죠. 그때부터 엄마와 동생 사이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고액 과외를 시켰음에도 결국 대학에 떨어졌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하필 취직한 곳이 오토바이 수리점이었어요. 동생이 서울에 올라와 방황을 하던 시절에 안 좋은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 인연이 된 수리점 주인이 동생한테 자기 밑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했던 거죠. 모든 엄마들이 그렇겠지만 저희 엄마도 제 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치거나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게 이유였죠. 그 일로 엄마와 동생은 창과 방패처럼 팽팽하게 싸웠고 결국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엄마가 두 손 두 발을 들고 말았어요. 학창시절엔 그렇게 마음을 못 잡고 살던 동생은 오히려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껄렁껄렁하던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집과 직장만 오가며 착실하게 생활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엄마도 저도 안심이 되었죠. 그렇게 한 3년간은 평온한 생활이 이어졌어요. 엄마가 하시던 도시락 가게도 매상이 꾸준히 올라서 매출이 안정적이었고 저도 대학 졸업 후 직장에 취직해 별 탈 없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도 문제는 제 동생이었어요. 하루는 동생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엄마도 저도 조금 놀랐지만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굳이 말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찍 결혼해서 자식 낳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동생의 말에 엄마도 저도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죠. 그 사람한테 이혼 경력이 있어요. 아이도 하나 있고요. 뭐? 이혼녀에 애까지 딸렸다고? 아, 맙소사. 왜 하필 그런 여자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그건 그렇고 도대체 나이가 어떻게 되길래 벌써 애까지 있다는 거니? 너랑 몇 살 차인데? 엄마는 화를 꾹꾹 누르며 물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보다 10살 많아요. 근데 직접 보면 누나 정도로 보여요. 순간 엄마가 빵 터지고 말았어요. 이혼녀도 애 딸린 유부녀도 참아줬지만 10살 연상은 도저히 안 되겠던 거죠. 안 돼. 어려 보이든 말든 원래 나이가 너보다 10살이나 많다는 건 달라지지 않아. 너 정말 왜 이러니? 엄마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난 그 결혼 절대 허락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여자랑은 결혼 못하니까 이번엔 네가 포기해. 엄마 말이 맞아. 10살 연상에 애까지 있는 유부녀라니. 네가 왜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해야 하는지 누난 도저히 모르겠다. 지금 당장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거지.
좀 지나고 나면 너도 이성을 찾게 될 거야. 그때 가봐라. 네 옆에 그 사람이 여자로 보이는지. 난 절대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이번엔 엄마 말씀 들어. 엄마랑 저는 어떻게든 동생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지만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만 하세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세요. 네? 됐어. 너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나 너 안 보는 수가 있어. 아무리 네가 내 아들이지만 툭하면 지 멋대로만 구는 걸 내가 언제까지 봐줘야 하니? 난 이제 한계야. 더는 너 못 봐줘. 끝까지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면 그래. 이참에 너랑 나 부모 인연 끊고 살자. 결정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동생이 알아서 고개를 숙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건강히 잘 지내세요. 누나도 잘 살아. 딸랑 몇 마디 말을 남긴 채 동생은 그 길로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는 정말 연락을 또 끊더라고요. 명절에도 그렇고 엄마 생신에도 문자 하나 없었어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죠. 한 번쯤 동생 안부 정도는 물을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안 물으시더라고요. 정말 지독한 모자였어요. 결국 엄마와 동생이 좀처럼 자기들 고집을 꺾지 않는 바람에 중간에서 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동생이 제 전화랑 문자 정도는 받아준다는 거였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간간히 동생한테 엄마 소식을 전해주곤 했죠.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분명 결혼식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도 저한테조차 오라는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어찌나 서운하던지 제 결혼식 때도 동생을 부르지 않았어요. 뭐 제가 동생을 불렀다 해도 엄마랑 마주치기 껄끄러워서 동생은 안 왔을 테지만요. 돌이켜보면 그때 제 동생과 올케가 제 결혼식에 안 온 건 천운이었던 것 같아요. 제 남편과 시집 식구들이 동생 내외 얼굴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니까요. 바로 그 얼굴을 모른다는 사실 하나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켰거든요. 사실 저는 딱히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몇 번 연애를 하긴 했지만 꼭 결혼을 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랑 둘이 살면서 1년에 한 번쯤 해외여행이라도 하고 쉬는 날 둘이서 맛집을 다니는 생활이 꽤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전에 아빠랑 알고 지내시던 분이 느닷없이 연락을 하신 거예요. 홍 대표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라도 애들을 챙겼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재수씨. 그래서 말인데 이제 슬슬 정윤이도 시집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남에서 학원을 크게 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 사모님이 큰아들 선자리를 부탁하더라고요. 교육자 집안이라서 가풍도 괜찮고 무엇보다 사람이 참 괜찮아요. 마침 정윤이랑은 4살 차이라서 나이 차이도 딱 맞고 둘 다 인물도 좋으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재수씨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나이를 생각하면 슬슬 결혼 생각을 하긴 해야 하는데 우리 애가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모처럼 생각해서 연락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에이, 결혼을 생각으로 합니까? 일단 만나보고 마음에 들면 조금 사귀다가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때처럼 부모님이 정해주는 사람이랑 얼굴도 모른 채 결혼할 일은 없잖아요. 만나보고 지들끼리 좋으면 그땐 인연인 거고 아니면 인연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거절 마시고
한번 만나보게만 해주세요. 제 체면도 좀 세워주시고요. 결국 엄마는 거절을 못하셨고 저는 아빠 지인분이 중심을 선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 나갈 때만 해도 귀찮기도 하고 부모 통해 선자리 부탁하는 사람이라면 알만하다 싶었어요. 자기 힘으로 결혼 상대도 못 찾을 능력이든 외모든 많이 부족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이게 웬걸? 완전 괜찮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키도 훤칠하고 인상도 좋고 무엇보다 매너가 정말 좋았어요. 이런 사람이 왜 선자리에 나왔나 싶더라고요. 같이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스펙도 꽤 대단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상위권 대학을 나온 뒤 영국에서 석사학위까지 따고 왔는데 대기업 입사를 앞두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학원을 물려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대치동에 있다는 그 학원은 강남 엄마들 사이에선 꽤 유명한 학원이라고 하던데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제가 입시 준비를 지방에서 했던 탓도 있고 서울에 살았다 하더라도 강남권에 살 형편은 안 됐기 때문에 알 리가 만무했을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이어가던 우리는 그 주 주말에 만나서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마침 제가 남편과 영화 취향이 같아서 그렇게 된 거였죠. 그날 집에 돌아와 보니 엄마가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집에서는 네가 아주 마음에 드는 모양이더라. 그 집 아들이 너라면 당장이라도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다던데? 넌 어땠어? 만나보니 사람이 괜찮디? 괜찮더라. 그런데 인물도 좋고 스펙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왜 연애 결혼 안 하고 선을 봐서 결혼하려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들어보니까 우리 집이랑은 형편도 많이 차이가 나던데 그쪽에선 우리 집 사정 제대로 알긴 하는 거야? 안 그래도 신 사장님한테 우리 형편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도 다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 집에서 네 아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던걸. 예전에 부부 동반 모임에서 몇 번 만난 적도 있다는데 왜 나는 통 기억이 안 날까? 엄마가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제 시어머니가 전처가 아니라 호처였더라고요. 거기다 제 남편은 아버님 친자식이 아니라 어머님이 데려온 자식이었어요. 원래 그 집엔 본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엄마를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저희 엄마가 부부 동반 모임에서 만났던 사람은 전처였던 거죠. 거기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원래 하시던 사업을 접고 학원을 인수하신 거라서 엄마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요. 어쨌거나 선을 계기로 남편과 저는 6개월간의 짧은 연애를 시작했고 이후 바로 결혼을 진행했어요. 사귀는 중에 시댁에 몇 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무척이나 반겨주셨어요. 같이 백화점 쇼핑을 갈 때도 어머님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제 칭찬을 하셨죠. 역시 쓰고 살아온 가닥이 있어서 물건 고르는 안목이 있구나. 너는 어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니? 이러니 내 아들이 첫눈에 너한테 반했지. 우리 앞으로도 종종 같이 쇼핑도 하고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하자. 난 내 며느리랑 딸처럼 지내고 싶어. 감사합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앞으로도 많이 노력할게요. 남들은 고부간의 갈등도 많이 겪는다는데 이런 시어머니라면 그런 건 전혀 걱정 없을 것 같았어요. 그게 가면이었다는 걸 몰랐을 때는 말이죠.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제 칭찬을 그렇게 하셨어요.
어쩜 이렇게 따님을 잘 키우셨어요? 돌아가신 홍 사장님을 닮아서 당차고 또 사부인을 닮아서 물건 보는 안목도 참 높더라고요. 옷태는 또 얼마나 좋은지 머리 편화도 귀족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게 얼마나 우아한지 몰라요. 전 정말이지 우리 정윤이가 너무 예뻐 죽겠어요. 과찬이십니다. 부족한 제 아이를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사부인이야말로 아드님을 참 잘 키우셨어요. 의젓하고 예의 바르고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니까요. 멋진 아드님을 사위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양가 어머니들의 훈훈한 립서비스를 시작으로 상견례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어요. 이후 혼수며 예단 문제에 있어서도 시어머니는 저희 집 사정을 많이 고려해 주셨어요. 예, 혼수 많이 할 거 없어. 그냥 니들 쓰기 편한 걸로 간단하게만 채워. 난 혼수 가지고 며느리 괴롭히는 그런 시어머니 아니다. 그러니까 예의 지키는 선에서만 해와.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그때 시어머니 말을 저희 형편에 맞게 소소하게 준비해도 된다는 말로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런 뜻이 아니었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순간부터 어머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본가에서 일하시는 도우미 아주머니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다 혼수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큰사모님한테는 비밀로 해야 돼요. 실은 혼수랑 예단 때문에 큰사모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주변에 보이기 창피할 정도라고 어찌나 흉을 보시든지 예의는 지킬 정도로 해오라고 했더니 말귀를 못 알아먹었다고. 네? 그럼 예의 지킬 정도는 어느 정도인데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주변에 자랑할 정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오늘 내가 이런 말 한 건 꼭 비밀로 해줘야 돼요. 큰사모님 성격에 내가 이런 얘기한 거 아시면 전 그날로 잘려요. 그간 일한 퇴직금도 한 푼 못 받고요. 이 집에 들어올 때 계약서를 썼는데 거기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부탁해요. 그날 도우미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시어머니의 실체에 대해 모르고 넘어갔을 거예요. 내가 뭐를 잘못해서 어머님이 화나신 게 아닐까 마음고생만 했겠죠. 시어머니는 까도 다른 모습이 나오는 양파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건 어머님이 사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대하시기 때문이었죠. 자신보다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입안에 혀처럼 굴고 그 반대인 사람한테는 세상 이보다 모질 수 없게 구세요. 특히 자기 밑에서 일하는 고용인들한테는 인간 이하에 대접을 하시죠. 그런데도 그분들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건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썼던 계약서 때문이에요. 이런저런 조항을 뭉뚱그려서 삽입하곤 퇴사 의사를 보이면 세세하게 트집을 잡아가며 퇴직금을 안 주거나 소송을 빌미로 배상금을 청구하기도 했거든요. 그 선례를 본 고용인들은 그만둘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고용인들이 제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려주었죠.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시어머니의 실체를 알게 된 저는 무척 후회가 됐어요. 좀 더 사귀어 보고 결정할 걸 너무 서둘러 결혼을 했다 싶었죠. 그래도 남편은 결혼 전과 달라진 게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남편한테 엄청난 흠이 있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 말씀이라면 뭐든 하는 마마보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멀쩡한 남자가 왜 그간 결혼을 못했는지 그제야 알 것 같더라고요. 여자들이 결혼 상대로 가장 기피하는 남자 유형이 바로 마마보이니까요. 결혼하고 한 달쯤 됐을 무렵인데
시어머니께서 화요일 밤에 중요한 모임이 있으니 저도 참석하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결혼 휴가 이후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한창 바쁜 때여서 죄송하지만 참석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회사에 전화해 주겠다며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시지 뭐예요. 어머님, 제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런 일로 어머님이 회사에 전화를 하시면 제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번 모임엔 그 이랑 둘이 가세요. 얘가 정말 웃기는 애네? 얘, 내가 널 데리고 가겠다고 할 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되니? 내 아들 데리고 가도 되는 자리면 내가 구차하게 너한테 이런 전화를 하겠어? 긴 말 필요 없고 5시까지 신사동에 있는 땡땡 호텔로 와. 너 내 말 우습게 알았다간 큰 코 다친다? 어머님은 당신 할 말만 하시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도저히 회사를 빠져나갈 수 없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럼 그 회사 그만둬. 회사는 다시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엄마는 세상에 한 분뿐이시잖아. 간단한 걸 가지고 그래. 무엇보다 엄마가 그렇게 같이 가자고 하시면 가는 게 맞지. 자기야,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대단한 모임이라도 되면 내가 말도 안 해. 매달 학원 원장들 모이는 식사 자리일 뿐인데 관계자도 아닌 내가 왜 업무까지 팽개치고 가야 되냐고. 당신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 상식이든 비상식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우린 입 닫고 따르는 게 맞는 거란 얘기지. 이것도 다 엄마가 자기를 예뻐하니까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건데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하냐. 나 당신한테 조금 실망했어. 아, 정말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했을까? 발등이라도 찍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결국 저는 남은 업무를 주말 업무로 대체하기로 하고 어머니 모임 장소로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 왜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를 길을 쓰고 그 자리에 데려가려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자리에 모인 학원장들이 저희 시어머니를 엄청 무시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이유는 시어머니랑 남편이 학원 강사를 빼돌린 사실이 밝혀져서 주변 학원에 욕을 먹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 와중에 강사들한테 노예계약에 가까운 계약서를 쓰게 하다가 강사들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이미 개설된 강좌가 취소되는 등 문제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모임 내 가장 힘이 있는 분을 통해 도움을 받으려는 거였죠. 그 힘이 있는 분이 바로 저희 아빠 고향 친구분이셨고요. 그분은 저도 어릴 때 몇 번 뵈서 낯이 익은 분이셨어요. 제 결혼식 때도 와주셨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앞세워 아빠 고향 친구한테 다가갔어요. 김 원장님, 우리 정윤이 기억하시죠? 얘들 결혼식 때도 와주셨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김 원장님한테 인사드리고 싶다고 어찌나 조르든지. 제가 염치불구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저희 엄마는 괜찮으신지 다정하게 물어봐 주셨죠. 그리고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사양 말고 연락하라며 개인 번호가 적힌 명함을 주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 눈빛이 반짝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님이 제게 아까 아저씨한테 받은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랬더니 아니 그걸 잃어버리면 어떡해? 내가 오늘 널 그 자리에 데려간 이유가 뭔데? 일단 가방 속 좀 잘 찾아봐. 나 김 원장님한테
긴 연락할 일이 있단 말이야. 어머님, 같은 모임까지 하시면서 김 원장님 연락처도 모르세요? 그러면 학원 쪽에 연락해서 미팅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예, 내가 그걸 안 해봤겠니? 수십 번을 연락해도 도무지 만나주지를 않는 걸 어떻게 해?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만나자고 하면 분명히 시간 내주실 거야.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그 말을 듣자 된통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저씨가 시어머니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건데 괜히 내가 중간에 끼어서 아저씨를 곤란하게 해드리는 게 아닐까 해서였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끝내 어머님과 아저씨의 미팅을 주선하지 않았어요. 그 일로 제게 단단히 화가 난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저희 부부가 시댁에 갈 때마다 고용인들 앞에서 개망신을 주기 일쑤였고 거리도 먼 저희 엄마 도시락 가게에 도시락 주문을 하고는 엄마가 직접 학원에 배달을 오게 만들었어요. 직원들 앞에서 저희 엄마 망신을 주려고 그런 거죠. 하지만 저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그런 거에 기죽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자 제 남편을 시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그 방법이 얼마나 치졸했는지 몰라요. 당신 가계부는 쓰고 있어? 보면 당신은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안 되겠어. 앞으로는 매일 가계부 작성해서 나한테 검사받아. 솔직히 이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다 우리 엄마 돈으로 산 거잖아. 따지고 보면 자기는 못 만들어 와서 다 누리고 사는 쪽인데 최소한 돈이라도 아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생활비만 해도 그래. 당신이 돈 관리는 따라하자고 해서 그러기는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불공평한 것 같더라고. 기초자금을 많이 쓴 사람이 생활비를 덜 내고 사는 게 맞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집이랑 차 구입비가 빠질 때까지 생활비는 당신 월급에서 충당해. 그게 맞지? 자기야, 갑자기 왜 그래? 지금까지 아무 말 없다가 왜 갑자기 생활비 타령을 하는 건데? 혹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래서 그런 거야? 이 사람이 생사람 잡고 있네. 우리 엄마가 뭘 뭐라고 해. 아무 말도 안 하셨어. 이건 전부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 말 따라줘. 남편은 대단한 비밀이라도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벌개져서는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딱 봐도 어머님이 시킨 게 분명했죠. 진짜 치사해서 이딴 결혼 다 때려치우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그래서 성질 다 죽이고 엑셀에 가계부를 정리해서 남편한테 메일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화장품은 왜 그렇게 비싼 걸 쓰느냐? 주방 세제는 고체형으로 쓰면 절약이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화장실 휴지를 4겹짜리로 사지 말고 3겹짜리로 사라는 둥 시시콜콜한 것까지 트집을 잡더라고요. 회사 일에 집안 살림까지 하느라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가계부까지 작성하려니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엄마한테 전화해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이런저런 추임새를 넣어가며 맞장구를 쳐주던 엄마가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엄마, 내 말 듣고 있어? 그러자 엄마가 어눌한 말투로 그러시는 거예요. 저야, 나 이사해. 그리고는 쿵 소리와 함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휴대폰에 대고 엄마를 불러댔지만 대답이 없더라고요. 순간 겁이 나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119뿐이었어요. 그래서 119에 전화해 저희 엄마 가게 주소를 말하고는 출동을 부탁했어요. 그리고는 저도 바로 엄마 가게로 달려갔죠.
가게에 도착해 보니 카페 사장님이 달려나와 저한테 엄마가 실려간 병원을 알려주셨어요. 그 길로 병원에 달려가 보니 의사가 뇌출혈이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서 의식은 돌아오겠지만 신체상 후유증이 남을 거라고 했어요. 의사 말대로 반신불구에 언어장애가 남았죠.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넘어지면서 고관절을 다쳐서 거동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고관절을 다치면 재활도 쉽지 않고 기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당장 엄마를 돌볼 사람도 없는데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남동생한테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안 받길래 문자로 상황을 남겼죠. 몇 시간 뒤 남동생이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일을 하다 달려왔는지 온몸에선 기름 냄새가 풍겼어요. 동생은 엄마 상태를 확인하고는 아직 일이 남았다며 돌아갔어요. 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아무리 엄마랑 싸워서 안 본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도 엄마를 모른 척 할 거냐고. 너 그러다 정말 후회한다? 동생 뒤통수에 대고 한참을 소리를 질렀지만 동생은 뒤도 안 보고 돌아가 버렸어요.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남편은 대뜸 그거부터 묻더라고요. 병원비는 얼마나 나온대? 장모님이 보험은 들어있나?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엄마가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는데? 당신 정말 너무한다. 당신 엄마가 이렇게 됐대도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말해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우리 엄마가 다치기라도 바라는 거야, 뭐야. 암튼 이 자리에서 똑똑히 말하지만 난 장모님 병원비 못 대. 그리고 당신 돈으로 내는 것도 안 돼. 당신 월급은 어디까지나 우리 공동 수입이니까. 그러니까 장모님 앞으로 보험은 돼 있는지 예금 잔고는 얼마나 있는지부터 확인하라고. 나보고 매정하다고 해도 할 수 없어. 집안에 환자 하나 생기면 다들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잖아. 나랑 우리 엄마한테까지 피해 입히지 말란 얘기야. 남편은 병원에 오기 전 시어머니한테 단단히 교육을 받고 왔는지 아주 정 떨어지는 소리만 줄줄 해댔어요. 저도 이런 인간들한테 우리 엄마 병원비를 부담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친정에 가서 혹시 모를 보험 증서를 찾아보았죠. 그랬더니 실비보험은 없고 사망보험은 여러 개 들어있더라고요.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좋기 10억은 됐는데 그게 전부 동생 앞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솔직히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엄마가 쓰러지셨는데도 매정하게 돌아간 놈한테는 10억이나 남기면서 정작 모든 걸 떠안게 된 나한텐 10원 한 장 안 남겼다는 게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당장은 그보다 엄마를 간호할 사람이 필요해서 딴 생각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병원으로 젊은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예전에 엄마한테 신세를 많이 진 분이라면서 괜찮다면 자기가 간병을 돕겠다고 하더군요. 따님은 직장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맡기고 일 보세요. 아주머니는 제가 잘 돌볼게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간병비를 생각하시는 거라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아주머니한테 도움받은 게 많거든요. 그 은혜 이렇게라도 갚게 해주세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그럼 최저시급이라도 쳐서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주말 이틀은 제가 돌보고요. 젊은 아주머니는 그마저도 사양을 하시곤 정 그러면 주말 이틀만 교대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간병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일단은 이분 도움을 받고 나중에라도 제대로 사례를 하자 생각했죠. 그렇게 시작된 엄마의 병원 생활은 2년 가까이 이어졌어요. 이제는 저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젊은 아주머니는 처음 시작했던 그때처럼 늘 한결같이 저희 엄마를 돌봐주시더라고요. 딸인 저보다 오히려 더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토요일이라서 막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와 그러더라고요. 넌 네 친정엄마만 중요하고 네 남편이랑 나는 안중에도 없니? 집안 꼴이 이게 뭐니? 너 우리 아들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인다며? 기가 막혀서 정말. 그리고 네 엄마가 입원한 지 1년도 넘었는데 그동안 병원비는 무슨 돈으로 한 거니? 혹시 네가 내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런 거면 나 가만히 안 있는다. 그 돈은 엄연히 니들 부부 공동재산이잖아. 내 말이 틀렸니? 어머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친정엄마가 다치신 거예요. 최소한 인간이라면 먼저 어머니 차돈은 있는지부터 물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간 병원에 한 번도 안 오셨으면서 병원비 어디서 나가냐 그 생각만 하셨어요? 참 대단한 분이시네요. 근데요, 어머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엄마 앞으로 10억짜리 사망보험금 들어있으니까. 여차하면 그 돈으로 해결할게요. 이 집 돈 한 푼도 안 쓸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한 소리였는데 그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희 엄마 병원비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한 일주일쯤 뒤였나? 저희 엄마 간병을 해주시는 젊은 아줌마가 제게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제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다고요. 그 말을 듣고는 그래도 그 인간들이 진짜 인간 말종들은 아니었구나 했는데 이어지는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아주머니 앞으로 10억짜리 보험이 있다면서요. 남편분이랑 시어머니께서 그 보험금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일단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나니 한숨만 났어요. 인간 말종들이 맞았구나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보험금은 동생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었어요. 나중에 엄마가 잘못되더라도 그 인간들한테 갈 일은 없으니까요. 처음엔 보험 문제로 엄마한테 서운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동생 앞으로 해둔 게 다행이다 싶더군요. 병원 생활을 하시던 엄마는 그 후 3개월을 더 사시고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오랜 병수발에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저는 슬픔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이 들어서 순간 놀랐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내 몸 지친 것만 생각하는 내가 너무 가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두 사람 머릿속에는 이제야 10억이 우리 손에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빤히 보였죠. 아니나 다를까 저를 보자마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보험금 얘기부터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장례식장으로 상복을 입은 남동생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엄마의 간병을 맡아주었던 젊은 아주머니가 상복을 입은 채 따라 들어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은혜를 입었다던 아주머니가 내 동생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남동생이 제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제 올케를 소개하자 두 사람이 기겁을 하지 뭐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럴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사부인께서 제 아내한테 저희 어머니를 굶기라고 지시했다면서요. 늙은 노인네 빨리 죽어야 10억 보험금을 탄다고요. 밥을 제대로 굶기면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각서까지 써주셨던데. 맞죠? 그걸 살인 교사라고 하는 건 아십니까?
남동생은 눈에 핏대가 서서는 소리쳤어요. 뭐? 우리 엄마한테 뭘 어쩌라고 했다고? 이 미친 인간들아. 고작 10억 때문에 우리 엄마를 굶기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그딴 소리를 해? 10억? 그게 니들 손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니?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내 월급에서 병원비 나갈까봐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지켜보던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 돈을 탐내? 애초에 그 돈은 당신들한테 갈 일 없었어. 수익자가 내 동생 이름으로 돼 있거든. 그리고 난 그 돈 전부 내 동생한테 줄 거야. 자식보다 더 내 엄마를 살뜰하게 보살펴준 내 올케한테 줄 거라고. 그러니까 니들은 김칫국 그만 마시고 콩밥 먹을 준비나 해. 모자가 살인교사범이라 아주 볼만하겠다. 여보, 난 그럴 생각 없었어. 엄마가 혼자 결정하고 한 소리야. 난 정말 무관하다고. 믿어줘 제발. 이놈의 자식이 이제 와서 너만 살겠다고 발뺌하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얘 며느라, 난 그저 네가 힘든 게 보기 싫어서 그랬던 거지. 정말 굶기라고 한 건 아니야. 이 여자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고. 저희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서로를 탓하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동생이 부른 경찰손에 이끌려 근처 파출소로 연행됐어요. 엄마 장례식을 치른 이후 남동생 내외와 저는 본격적으로 제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인교사로 고발했고 더불어 제 이혼 소송도 이어졌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그간 시어머니와 제 남편이 벌인 짓들을 증언해준 덕에 저는 깔끔하게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고 엄마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지들 손으로 직접 작성한 각서까지 있는 마당에 무사히 빠져나갈 길은 없을 거라고 담당 형사가 그러더군요. 10억, 큰 돈이죠.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휘두를 만큼 대단한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신들이 벌인 짓이 얼마나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었는지를 똑똑히 알도록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곁에 있는 가족들과 소중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